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데니얼 카너먼의 아주 유명한 책, 생각에 관한 생각, 일부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왜 가끔은 좀 이상하다 싶은 결정을 내리는지, 여기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분석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 방식을 한번 더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책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뭐랄까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또 얼마나 쉽게 직관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그 직관이 때로는 어떻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네. 결국 우리 판단의 함정을 아는 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첫걸음이겠죠. 책에서는 이 생각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마치 우리 마음속에 두 명의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 1과 시스템 2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이 개념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비유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시스템 1은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아주 빠르게 작동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감이다, 본능이다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직감이나 본능이요. 네, 예를 들면 갑자기 큰 소리가 났을 때 확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사진 속 사람 표정을 딱 보고 바로 감정을 읽어낸다거나 뭐 아주 간단한 계산, 2 더하기 2 같은 거 다 바로 알잖아요. 이런 게 다 시스템 1의 영역입니다. 거의 뭐 무의식적으로, 즉각적으로 처리되죠. 그렇군요. 그럼 시스템 2는 뭔가요? 시스템 1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스템 2는 시스템 1과 거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느리고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논리적인 추론, 이런 걸 담당하죠. 예를 들어서 17 곱하기 24를 계산한다거나. 머리 아픈데요? 그렇죠. 아니면 뭐 여러 조건을 따져보면서 이사 갈 집을 고른다거나 세금 보고서 작성하는 것처럼요. 집중력이랑 정신적 에너지가 꽤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 시스템 2가 좀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고요? 네, 웬만하면 작동을 안 하려고 하고 정말 꼭 필요하다 싶을 때만 나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표현이 재밌네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시스템 1이 알아서 다 하는 거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순간적인 판단, 뭐 인상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은 시스템 1에서 그냥 바로바로 나오죠. 원래 시스템 2가 시스템 1이 던져주는 이런 제안들을 좀 감독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종종 별다른 검토 없이 그냥 쓱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하. 이게 바로 우리가 인지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효율적이긴 한데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긴 시스템 1이 편한 길만 찾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 인지적 편안함이라는 개념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왜 익숙하거나 보기 좋으면 괜히 더 믿음이 가고 그러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스템 1은 인지적으로 편안하고 좀 수월한 상태를 선호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그냥 단순히 자주 노출돼서 익숙해지면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의미 없는 터키어 단어를 신문에 계속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그 단어에 호감을 느끼더라는 그런 실험도 있고요. 그냥 자주 봐서요? 네, 또 글씨체가 아주 선명하고 읽기 쉬우면 이게 또 진실 착각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더 또렷하고 읽기 쉽게 제시되면 사람들이 이거 맞는 말 같은데? 하고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이름 발음이 쉬운 경우도 그래요.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가진 회사 주식이 초기에 성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느끼거나 이게 사실이겠거니 하고 믿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정보 내용 자체랑은 상관없이 그냥 제시되는 방식이나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반복되면 인지적으로 편안해지고 이 편안함이 곧 이거 친숙한데? 그럼 믿을만 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형식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 또 다른 걸로 점화 효과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점화 효과,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죠. 이건 어떤 특정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우리가 딱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그것과 관련된 다른 생각이나 행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딱 촉발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우리 판단이나 행동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혹시 관련된 실험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죠. 플로리다 효과라고 불리는 건데요. 젊은 학생들한테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 예를 들어 은퇴, 주름,
회색, 플로리다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게 시켰어요. 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언어 능력 테스트 같았죠. 근데 진짜 관찰은 실험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속도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단어만 봤는데. 네. 노인이라는 개념에 점화가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행동까지 느려진 거죠. 와, 그냥 단어를 조합했을 뿐인데 신체적인 행동이 바뀐다니 진짜 놀랍네요. 우리 생각이 행동이랑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과 관련된 점화 효과도 재미있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나 단어를 보여줬더니 그 후에 어려운 과제를 할 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또 다른 사람이랑 좀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독립성이나 개인주의 같은 행동을 촉발한 거죠. 그리고 맥베스 부인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상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씻다, wash, 비누, soap 이런 단어에 점화된 사람들은 나중에 세제나 소독제 같은 청결 관련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씻어내고 싶은 그런 건가요? 네. 도덕적인 오염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가 발현된 걸로 해석하죠.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변에 아주 사소한 신호들이 우리가 정말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영향 말고도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가려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의 지름길을 쓰거든요. 이게 바로 어림짐작, 다른 말로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휴리스틱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휴리스틱은 복잡하거나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요. 그거보다 훨씬 쉬운 질문으로 슬쩍 바꿔치기해서 답을 찾는 일종의 간편 추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이 정치인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건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대신 이 정치인 인상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이건 훨씬 쉽죠. 이 쉬운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원래 어려운 질문의 답으로 그냥 써버리는 식이에요. 대부분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예측 가능하고 아주 체계적인 실수, 즉 편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려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군요. 어떤 대표적인 편향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여러 가지 중요한 편향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주목할 만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기준점 효과입니다. 기준점 효과? 이름에서 좀 감이 오는데요. 처음 딱 들은 정보가 닷처럼 작용해서 그 뒤에 하는 판단을 그 주변으로 막 끌어당기는 그런 현상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 앞에서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힌 행운의 돌림판을 돌렸어요. 근데 사실 이 돌림판은 10 아니면 65긴초에서 멈추도록 조작된 거였죠. 아, 조작된 거였군요. 네, 돌림판이 멈춘 다음에 참가자들한테 UN 회원국 중에 아프리카 국가 비율이 몇 %쯤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돌림판 숫자랑은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돌림판에서 낮은 숫자인 10을 본 사람들은 아프리카 국가 비율을 평균 25% 정도로 추측했어요. 반면에 높은 숫자인 65를 본 사람들은 평균 45%로 추측했고요. 와, 전혀 관련 없는 숫자가 생각의 기준이 돼서 판단 자체를 확 바꿔버린 거네요. 이거 협상 같은 거 할 때 처음 제시하는 가격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효과가 그 분야 전문가들한테도 거의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평균 경력이 15년이나 되는 독일 판사들한테 가상의 절도 사건 판례를 주고 형량을 결정하게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판사들한테 3 또는 9가 나오도록 조작된 주사위를 던지게 했죠. 이번엔 주사위요? 네. 그리고 피고한테 선고할 형량이 이 주사위 숫자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걸 먼저 묻고 최종 형량을 정하게 했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사위에서 9가 나온 판사들은 평균 8개월형을 선고했는데 3이 나온 판사들은 평균 5개월을 선고했어요. 세상에. 주사위 숫자라는 게 명백히 상관없는 정보인데 판결이라는 아주 전문적인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전문가들조차 이 기준점에 덧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문가들마저 피하기 어렵다니. 기준점 효과가 진짜 강력하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편향은 뭔가요? 다음은 가용성 어림짐작 Availability Heuristic입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나 정보가 우리 기억 속에서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
즉, 그 가용성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거나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경향이에요. 아, 그거 혹시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 같은 거 크게 보도되면 실제 통계적인 위험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비행기 추락 사고는 굉장히 극적이고 생생하게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고 쉽게 떠오르죠. 그래서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드문데도 사람들은 비행기 타는 걸 더 위험하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뇌졸중처럼 훨씬 더 흔한 사망 원인은 상대적으로 덜 극적으로 다뤄지니까 그 위험성을 좀 과소평가하기 쉽고요. 결국 실제 빈도보다는 기억에서 얼마나 쉽게 꺼냈을 수 있느냐, 이 인출 용이성이 판단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느냐가 판단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니.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요.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얼마나 주장이 강한 편인지 평가하게 했는데요. 한 그룹한테는 자기 주장이 강했던 경험 6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했고 다른 그룹한테는 12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12가지면 더 확실히 자기가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12가지나 되는 사례를 떠올리는 게 생각보다 크게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떠올리는 과정의 어려움 자체를 내가 생각보다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가 보다 하는 증거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반면에 6가지 사례는 비교적 쉽게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룹이 스스로를 더 주장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떠올린 내용의 양이 아니라 떠올리는 과정이 얼마나 쉽냐, 어렵냐가 판단의 근거가 된 거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내가 얼마나 쉽게 특정 정보를 기억해내는지가 현실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세 번째 편향은 뭔가요? 세 번째 주요 편향은 대표성 어림짐작, representativeness heuristic입니다. 이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 특정 범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나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얼마나 닮았는지, 즉 그 대표성을 바탕으로 확률이나 소속을 판단하는 경향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통계적인 확률이나 기저율 같은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 혹시 그 톰 W라는 인물 이야기랑 관련 있나요?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례가 이 대표성 어림짐작을 아주 잘 보여주죠. 실험 참가자들한테 톰 W라는 가상인물의 성격을 묘사해줬어요. 그는 아주 지적이고 질서를 좋아하고 꼼꼼하고 창의성을 좀 부족하고 사회성은 약간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이었죠. 네. 그런 다음에 이 톰 W의 대학원 전공이 경영학, 컴퓨터공학, 인문학, 교육학, 법학, 의학, 도서관학, 물리생명과학,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이렇게 9개 분야 중에 뭐일 가능성이 높은지 순위를 매겨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톰 W의 성격 묘사가 딱 전형적인 도서관 사서 이미지랑 제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도서관학을 가장 가능성 높은 전공으로 꼽았죠. 근데 잠깐만요. 실제로는 각 전공 분야별로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은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도서관학 전공자 수가 다른 인기 전공보다 훨씬 적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톰 W의 성격 묘사, 즉 이 대표성 정보에만 너무 크게 의존하고요. 각 전공 분야의 실제 학생 수 분포, 이걸 기저율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는 거의 무시해버린 거죠. 시스템 1이 던져주는 비슷하네? 하는 이 유사성 판단이 시스템 2가 마땅히 고려해야 할 통계적 사실을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아, 린다 문제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사회정의에 관심 많고 철학을 전공했던 여성 린다가 현재 은행원일 확률이랑 페미니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은행원일 확률 중에 어느 쪽이 더 높냐 이 질문 말이에요. 네, 그 문제도 대표성 어림짐작과 논리적 오류를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페미니스트 은행원은 은행원이라는 더 큰 집합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부분 집합이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은행원일 확률은 은행원일 확률보다 반드시 낮거나 같아야 해요. 그게 논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린다의 묘사가 페미니스트의 전형적인 모습과 더 잘 어울린다고 느끼기 때문에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결합 오류, 컨정션 펠러시를 범합니다. 네. 여기서도 시스템 1의 대표성 직관이 시스템 2의 논리적인 판단을 그냥 이겨버린 대표적인 사례죠.
기준점, 가용성, 대표성 이런 어림짐작과 편향에 대해 들으니까 우리 생각이 진짜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현상들 밑바탕에 있는 중요한 원리로 WYSITI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WYSITI, What you see is all there i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보이는 것이 전부다 정도가 될 텐데요. 이게 시스템 1의 아주 중요한 작동 원리예요. 시스템 1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무리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더라도 딱 그 정보만 가지고 최대한 일관성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스템 1은 자기가 가진 정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정보가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조각들만 가지고 전체 그림을 완성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갖게 되죠. 아,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고 한 번 생긴 생각이나 편견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군요. 우리가 가진 정보가 세상의 전부라고 그냥 착각해버리니까 반대되는 증거나 다른 가능성을 굳이 찾아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보의 양이나 질보다는 주어진 정보들로 얼마나 이야기가 매끄럽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우리의 자신감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족한 정보로도 그럴듯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냥 쉽게 과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많은 편향의 뿌리가 됩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 1의 속성을 좀 제어하려면 시스템 2가 나서야 할 텐데 아까 시스템 2는 노력이 필요하고 좀 게으르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신적 노력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시스템 2는 실제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요. 어려운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 사람들 동공이 커지는 게 관찰되거든요. 이게 정신적 노력을 측정하는 일종의 생리적인 지표 중 하나예요. 아, 동공 크기 변화로요? 네. 그리고 이 정신적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한 가지 어려운 작업에 집중하면 다른 정보나 자극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 영상을 보면서 특정 팀 선수들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는 과제를 주면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화면을 막 가로질러 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봤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죠. 네, 유명하죠. 주의력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패스 횟수 세는 데 다 쓰였기 때문이죠. 의지력이나 자기 통제력 같은 것도 이런 정신적 에너지랑 관련이 있다는 자아 고갈 리플레이션 개념도 있던데요. 네, 그 개념도 소개되었죠. 의지력을 발휘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처럼 자기 통제가 필요한 활동을 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결과로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자기 통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어려운 인지 과제를 하기 전에 진짜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신 그룹이 인공 감미료 음료를 마신 그룹보다 그 다음에 하는 자기 통제 과제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당 떨어지면 집중 안 된다는 말이. 네, 뭐 그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죠. 인지적 노력이 마치 근육처럼 에너지를 쓰고 포도당 같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자아 고갈 효과의 강도나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 학계에서 좀 논쟁이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2를 작동시키는 데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 생각에 관한 생각의 핵심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두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인지적인 함정들에 빠질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1의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이 분명 유용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체계적인 오류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게 와닿네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 자신의 생각 과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좀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 뭐랄까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언제 시스템 1의 직관을 믿어도 괜찮은지, 또 언제 의식적으로 시스템 2의 느리고 신중한 분석 모드를 켜야 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특히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어떤 판단이 너무 쉽게 느껴진다거나 강한 감정이 막 얽혀 있다고 느껴질 때는요. 잠시 멈춰서 자신의 그 첫 반응을 좀 의심하고 검토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들이 당신의 생각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지금 이 결론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나 다른 관점은 없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편향의 영향을 받고 있진 않을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다음 결정을 조금 더 찬명하게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